기원전 18년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들 중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에서의 왕위 다툼을 피해 남하하게 됩니다. 이때 온조는 무사 10여 명과 수백 명의 호족을 이끌고 한강 유역으로 진입합니다. 그 땅에는 이미 마한의 여러 소국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정착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백제의 첫 전투는 마한의 소국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온조 세력의 군사는 대략 500명 내외였고 마한 지역의 병력은 개별 소국마다 200만 1000명 규모로 분산돼 있었습니다. 초기 백제는 게릴라전에 가까운 방식으로 하나씩 마한의 소국들을 제압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전투는 기원전 13년 남한산성 일대에서 벌어진 달월국과의 충돌이었습니다. 달월국은 마한 연맹 중에서도 병력이 강한 나라로 약 1천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형상 험한 산과 계곡을 이용한 방어에 강했습니다. 온조는 소수의 정예 병력 300명을 세 갈래로 나누어 야간에 산기슭을 돌아 침투했고 날이 밝자 동시에 봉화와 나팔로 적을 교란시킨 후 중앙군이 정면 돌파를 감행합니다. 전투는 반나절 넘게 이어졌고 결국 달월국은 항복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백제가 주변 소국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긴 전투였습니다. 이후 마한의 다수 소국들이 백제에 병합되거나 자발적으로 복속하게 됩니다. 이로써 백제는 본격적인 지역 통합 국가로의 기반을 닦게 되었고 한강 유역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은 내정을 다지는 시기로 외적과의 큰 전쟁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역의 귀족과 마한계 토착 세력 간의 충돌이 이어졌고 이 역시 군사적 충돌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세기 초 고이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백제는 다시 군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이왕은 대략 1만여 명에 달하는 상비군 체계를 만들고 무기와 방어구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의 접경지대에서 잦은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특히 166년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 백제는 첫 공식적 대규모 전투를 치릅니다. 이 전투는 지금의 파주 근처에서 벌어졌고 고구려군은 약 5,000명, 백제는 고이왕이 이끄는 8,000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 전투는 당시로서는 드문 대규모 평지전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말을 탄 기병을 중심으로 돌격했고 백제는 산악 지형을 끼고 매복을 배치한 후 기병 돌격을 유도해 포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백제의 승리였고 고구려는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며 한강 유역 북단까지 점차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이처럼 백제는 2세기 말 고이왕의 군제 개혁과 승리로 인해 고이왕 법전이라 불리는 율령 정비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병사 수는 약 2만 명 수준의 규모로 확대됩니다. 정예 병사는 왕성 주변에 주둔시키고 지방에는 지방 수령이 거느린 1,000명 내외의 향병을 배치해 비상시에는 전국적 동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4세기 백제는 근초고왕이라는 걸출한 정복 군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백제는 가장 많은 전쟁을 벌이며 국경을 확장하고 삼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근초고왕은 즉위하자마자 남쪽 마한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대략 3,000명의 군사로 금강 하류의 마한 세력을 제압한 뒤 진주 지역까지 내려가면서 남해안 무역 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북쪽 371년
백제는 고구려와의 대규모 전쟁에 나섭니다. 고구려는 당시 소수림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백제는 3만 명 규모의 대군을 일으켜 평양성 근처까지 진격합니다. 소수림왕은 약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백제를 막아섰지만 결과는 백제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평양성 외곽 전투에서 고구려 군은 지형상 불리한 평야에서 백제의 기병에 밀려 전열이 무너지며 대패했고 소수림왕은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 백제는 일시적으로 평양성 인근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고구려는 5년간 사실상 침묵하게 됩니다. 이 승리 이후 백제는 중국 동진과의 외교를 강화하며 진동대장군 백제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은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백제의 정치적 위상과 문화적 수출의 경로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초고왕의 마지막 군사작전은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375년 무렵 근초고왕은 1천여 명 규모의 기술자와 학자, 승려, 장인 등을 외국으로 파견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침략이 아닌 외교와 문화 수출이었지만 사실상 백제가 일본을 군사문화적으로 영향권에 넣는 계기였습니다. 1페이지의 끝에서 백제는 한강 유역과 남부 해안, 동쪽의 신라 국경까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의 군사 정복과 외교적 확장은 백제에게 최대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로부터 약 100년 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2페이지에서는 백제의 쇠퇴를 몰고 온 고구려 광개토대왕과의 전쟁, 그리고 수도 한성의 붕괴까지의 과정을 전쟁사 중심으로 따라가겠습니다. 385년 근초고왕의 뒤를 이은 금구수왕과 비유왕은 국력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고구려는 북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구려 제19대 왕, 광개토대왕이 있었죠. 고구려는 장수왕 이전까지는 백제보다 국력에서 다소 밀렸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392년 즉위하자마자 대규모 정복 전쟁을 단행합니다. 그는 20만 명 이상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기병 중심의 속공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백제는 당시 5만 6만 명 수준의 주력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무기 체계는 고구려와 유사했지만 지리적 방어에는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한강 유역은 강과 산이 적절히 섞여 있었으나 북쪽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고구려군의 속도를 막기엔 방어선이 깊지 않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은 396년 총 5만 명 규모의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누어 한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1군은 현재의 포천-남양주 축선으로 2군은 동쪽에서 가평-남양주 축선으로 3군은 임진강을 넘어 서쪽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백제는 급히 수도 한성 방어를 위해 약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기습적인 침공으로 인해 방어선은 빠르게 붕괴됩니다. 특히 임진강 전투에서 고구려 군은 수공을 동반한 밤샘 공격으로 백제 방어진을 돌파했고 이때 약 3천 명 이상의 백제 병사가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도망치는 군사를 추격한 고구려군은 한성 북부를 점령했고 당시 왕이었던 아신왕은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항복으로 인해 백제는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속국이 됩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포로 반환과 조공을 명했고 백제는 대외적으로는 왕국이었지만 사실상 독립을 상실한 시기를 겪습니다.
이 시기는 백제 역사에서 가장 침울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장수왕이 즉위한 뒤에도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강화했고 백제는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471년부터 472년 고구려는 다시 한강 유역으로 남하했고 백제는 한성을 지키기 위해 4만 명의 병력을 재정비합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의 병력은 7만에 달했고 그들은 평야를 따라 진군하며 백제 방어선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475년 백제의 운명을 바꾼 전투가 시작됩니다. 한성 전투 또는 계로왕 전사 사건이라 불리는 이 전투는 백제가 수도를 상실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고구려군은 파상적으로 공격을 가했고 백제의 군사 4만 명은 한강 북쪽과 남쪽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열이 맞춰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성 방어를 맡고 있던 1만 2천 병력은 고구려의 중앙 돌파에 밀려 붕괴되고 계로왕은 피신 중에 고구려 병사에게 붙잡혀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의 유일한 왕 전사 사건으로 왕이 전장에서 포로가 되어 죽임을 당한 사건은 당시 사회에서 치욕 중의 치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전투 이후 백제의 수도 한성은 함락되고 왕궁은 불탔으며 고구려는 한강 유역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백제는 멸망 직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살아남아 충청남도 공주, 즉 웅진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당시 백제 자녀 병력 약 8천 명이 그를 따랐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도성을 건설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 웅진 천도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공주는 금강이 감싸고 있는 천연의 요새였고 적의 접근을 방어하기 좋은 입지였습니다. 백제는 산림과 수로를 이용해 적은 병력으로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만든 것입니다. 문주왕은 고구려의 추격을 견디며 군사 재건에 집중했고 이후 동성왕 시기에 이르러 신라와의 혼인동맹, 귀족 개편, 군사구조 정비를 통해 웅진 백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특히 동성왕은 신라 왕실과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군사적 협력을 약속받았고 이에 따라 신라와의 공동 방어 체계가 구축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한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시기 이후에도 남진을 멈추지 않았고 백제는 계속해서 국경 방어를 위한 소규모 전투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전투는 이어졌습니다. 484년 고구려군 3만 명이 서산 일대를 침공했고 백제는 사비강 근처에서 1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방어합니다. 이 전투는 백제 장수 흠절이 지휘했고 지형을 이용한 협곡 전투로 고구려군의 진영을 붕괴시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 전투는 웅진 천도 이후 처음으로 백제가 고구려를 상대로 이긴 전투였고 백제 내부에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백제는 무령왕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반격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백제는 한성의 상실과 계로왕의 전사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를 겪었지만 웅진으로의 천도 이후 서서히 국력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복을 이끈 중심 인물은 무령왕과 그의 신임을 받은 뛰어난 장군들이었습니다. 무령왕은 웅진에서 내정을 다지고 다시금 북쪽을 경계하면서 강력한 군사구조를 정비했습니다. 그는 장군 무송과 장군 달소를 중심으로 서해안 방어선을 구축했고 남쪽의 신라와도 일시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며 국력을 안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백제는
약 3만 명 수준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강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군단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이 무렵 당나라와의 외교도 활발히 이루어지며 군사기술과 무기 그리고 문물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성왕이 왕위에 오르며 백제는 다시 수도를 옮깁니다. 이제 수도는 사비,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사비는 넓은 평야와 강을 끼고 있어 내륙 방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도로 성장하기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성왕은 즉위하자마자 장군 사택기루와 장군 연하 등을 등용해 지방 군벌을 억제하고 왕실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와 동시에 군사 확장을 위해 신라와의 외교를 다시 시도합니다. 당시 신라의 왕은 진흥왕, 두 나라는 고구려의 압박을 막기 위해 한강 유역을 탈환하는 공동작전을 계획합니다. 553년 백제와 신라는 각각 3만 병력씩 총 6만의 연합군을 편성해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한강 상류 지역을 향해 진격합니다. 전투는 오늘날의 여주 부근에서 벌어졌고 백제 측에서는 장군 달솔과 장군 구도림이 선봉을 맡았습니다. 고구려군은 약 2만 명의 방어 병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기습을 당해 후퇴했고 전투는 연합군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로 백제는 70여 년 만에 한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에 신라는 배신을 감행합니다. 554년 신라 진흥왕은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를 기습 점령합니다. 당시 백제는 북쪽에 군대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방어가 어려웠고 성왕은 급히 장군 달솔과 함께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신라와 담판을 벌이러 나섭니다. 하지만 충북 옥천 지역에서 신라 장군 이사부가 이끄는 복병 1만 명에게 포위되고 성왕은 전사합니다. 달솔 장군 역시 그 전투에서 전사했고 백제는 왕과 장수를 동시에 잃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동맹의 배신이라는 점에서 백제 전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백제는 수십 년간 신라와의 전쟁을 반복하며 한강 유역을 놓고 다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왕은 전쟁보다는 안정에 집중했지만 고정된 국경선은 이루지 못했고 이후 약 20년간 백제는 큰 전투 없이 내정을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백제는 다시 한번 전쟁의 길로 들어섭니다. 의자왕은 장군 윤충, 장군 계백, 장군 흠순을 등용해 강력한 군사체제를 재건하고 한때 잃어버린 한강 유역의 재탈환을 목표로 다시금 신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641년 의자왕은 선제 공격을 감행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합니다. 이 전투에는 백제군 1만 명이 투입되었고 장군 윤충이 총지휘를 맡았습니다. 대야성은 당시 신라 서부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로 그곳의 성주는 김품석, 신라 왕족 출신이자 선덕 여왕의 사위였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윤충의 기습과 야간 공격으로 인해 대야성은 함락됩니다. 김품석은 전사했고 선덕 여왕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승리는 백제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의자왕은 바로 다음 해에 다시 신라의 성 40여 곳을 공격하며 경주 근처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백제는 군사적 확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내부 정치의 부패, 귀족 간의 갈등, 농민들의 불만은 점차 커져만 갔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병력 동원에도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제는 대야성 전투 이후 신라의 서부 전선을 연달아 공략하면서 일시적으로 전성기의 위용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백제의 마지막 장군들이 출전한 결정적인 전투들, 그리고 수도 사비의 함락까지 그 끝을 향해 치닫는 백제의 마지막을 따라갑니다. 645년 신라는 백제의 공격에 위협을 느껴 외교적 카드로 중국의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당나라 황제는 태종. 그는 고구려 정벌을 시도하며 한반도 정세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고 백제의 군사 확장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돌입합니다. 당나라군의 총사령관은 소정방 13만 명의 당군을 이끌고 산둥반도에서 배를 타고 해상으로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남하합니다. 이와 동시에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5만 명의 신라군을 이끌고 남동에서 진격합니다. 백제의 방어군은 총 5만 명 내외 사비성과 탄현, 황산벌, 웅진 등지에 나눠 배치된 상태였고 지휘는 계백 장군, 흠순 장군, 의직 장군이 맡았습니다. 당군은 해상으로 내려와 백제 서쪽의 해안 요충지들을 손쉽게 점령했고 곧바로 사비성 인근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신라군은 백제 동남부의 방어선인 황산벌로 진격하고 있었고 이곳은 백제의 수도 방어를 위한 최후의 요새였습니다. 의자왕은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장군 계백에게 약 5천 명의 정예병을 맡기고 황산벌을 사수하라 명령합니다. 계백은 이 5천 명의 병사들과 함께 탄현을 넘어온 신라군 5만 명과 맞서게 됩니다. 그 전투는 역사에 길이 남은 황산벌 전투입니다. 전투에 앞서 계백은 자신의 가족을 모두 죽이고 병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전투는 닷새간 계속됩니다. 백제군은 황산벌 협곡을 이용해 신라군을 협곡 안으로 유인한 뒤 양측면에서 끊임없는 화살과 돌팔매 공격을 퍼부었고 첫날과 둘째 날까지는 백제가 우세를 점합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중앙군을 앞세워 정면 돌격을 반복했고 계백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며 포위와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넷째 날 밤 신라 장군 김품일이 기병 3천을 이끌고 계백군의 배후를 노리며 새벽 기습을 감행했고 백제군은 결국 포위망 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다섯째 날 계백은 전 병력을 이끌고 마지막 돌격을 시도했지만 수의 열세와 보급 부족으로 인해 전열이 무너지고 그는 직접 말을 몰아 김유신의 진영 깊숙이 돌진해 끝내 전사하게 됩니다. 황산벌 전투의 결과는 백제군의 전멸, 병력 5천 명 중 생존자는 거의 없었고 신라군은 사비성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계백 장군의 장검과 투구는 후일 사비성 함락 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그의 용맹은 백제의 마지막 불꽃처럼 기억됩니다. 계백이 전사한 후 백제는 더 이상 전선에 설 수 있는 장수를 거의 잃었습니다. 흠순 장군과 의직 장군이 남은 병력으로 방어를 시도했지만 사비성은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해안에서 육상으로 전환해 강을 따라 북상했고 사비성 인근 금강 하류에 군선을 대고 곧바로 포위망을 완성합니다. 사비성의 방어병력은 8천 명 내외. 그러나 주민과 피난민을 포함하면 도성 안에는 수만 명이 몰려 있었고 식량은 이미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왕자들과 신하들이 나뉘어 끝까지 싸우자는 쪽과 항복하자는 쪽으로 분열됩니다. 결국 660년 7월 의자왕은 사비성 북문을 열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왕과 왕자 부여융, 대신들과 함께 당나라 진영에 나아가 항복하고 백제는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멸망은 곧바로 백제의 사라짐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사비성이 함락되자 웅진 지역에서는 부흥군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저항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저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비에서 빠져나온 일부 장수와 왕족들은 서쪽 해안지대, 웅진과 전라도 일대로 피신했고 그들은 다시 한번 백제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끈 인물은 장군 복신과 도침, 그리고 일본에서 귀환한 왕자 부여풍이었습니다. 사비가 함락되던 그 무렵, 복신은 약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산도 근처로 이동해 저항군을 조직했고 곧이어 승려 도침도 전라도 부여 지역에서 수백 명의 병사와 농민 자원병을 모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개시합니다. 백제 부흥군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며 이듬해 661년 공주 지역과 익산, 고창 일대의 성 40여 곳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당나라군은 사비성과 웅진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한반도의 기후와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고 보급로 또한 길게 늘어져 있었기에 산악을 이용한 백제 부흥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때 복신은 신라군의 배후를 노리고 장군 흑치상지와 함께 고창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 약 8,000명, 당신라 연합군 1만 5천 명이 충돌하게 되며 흑치상지는 강력한 돌격 전술과 지형을 활용한 방어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부흥군에게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실제 백제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되었고 백제 유민들이 앞다투어 부흥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곧바로 662년 2차 대규모 정벌군을 조직합니다. 당나라군 약 5만, 신라군 약 3만, 총 8만 병력이 백제 남부 해안으로 이동하며 부흥군을 포위하려 합니다. 이에 맞선 백제 부흥군은 복신과 도침 그리고 흑치상지의 병력을 모두 합쳐 약 2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백강 하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은 현재의 금강하구, 즉 백제의 마지막 수로망이자 일본과의 외교 통로였던 지역입니다. 백강 전투는 육상과 해상이 동시에 진행된 고대 한반도 최대 규모의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백제 부흥군은 일본에서 파견한 군선 170척과 지원병 약 3,000명을 등에 업고 백강하구를 지키고 있었고 당나라 수군 400척과 병력이 해상에서 백제 함대를 포위합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복신은 해상 돌격대를 이끌고 당군 수군을 기습 공격했지만 당나라 함대는 방어망을 철저히 구축하고 있었고 무기나 화살의 보급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결국 해상에서 일본군이 괴멸당하고 백제 수군은 퇴각하게 됩니다. 이후 육상에서도 당군과 신라군의 압박 속에 복신은 포로로 붙잡혀 처형되고 도침은 전사합니다. 부여풍은 일본으로 도피했고 흑치상지는 생존자들과 함께 고구려로 잠시 망명합니다. 663년 백강 전투의 패배와 함께
백제의 부흥운동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백제라는 국호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신라와 당나라가 그 땅을 나누어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제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흑치상진은 나중에 신라에 귀순하여 신라 문무왕을 위해 싸우게 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장군이 됩니다. 일본으로 망명한 백제 유민과 왕족들, 특히 왕자 부여윤과 수많은 장인, 학자들은 일본에서 백제 문화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 아스카 시대의 초기 문화는 백제의 불교, 문자, 건축, 예술이 바탕이 되었고 심지어 일본 황실의 일부 혈통이 백제 왕실의 후손이라는 설도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전한 기술에는 탑의 축조법, 석공기술, 불화제작법, 그리고 도자기와 철기 제작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 내에서는 사비와 공주, 익산 등지에 남겨진 절터와 무덤, 그리고 유적지에서 백제가 얼마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졌는지를 후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백의 장검, 무령왕릉의 벽돌 무덤, 미륵사지 석탑, 이 모두가 백제가 단순한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백제는 무너졌지만 그 정신과 기술, 문화는 일본과 남중국 해안으로 그리고 다시 한반도 후삼국 시대로 조용히 흐르며 끝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백제는 전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것은 무너진 성벽과 타오른 궁전뿐이 아니었습니다. 백제가 남긴 것은 예술과 건축, 종교와 사상, 그리고 사람들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불꽃이 꺼진 이후에도 백제의 정신은 오랫동안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시작은 사비성과 웅진에 남겨진 유적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유산은 공주에 위치한 무령왕릉입니다. 이 무덤은 1971년 우연히 발견되었고 그 내부에서 벽돌로 만들어진 전통 양식의 무덤 구조, 금제 관식, 칠지도, 그리고 왕과 왕비의 이름이 새겨진 지석이 발견됩니다. 무령왕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덤은 백제가 얼마나 정교한 축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 남조와 얼마나 긴밀한 교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벽돌을 쌓아 만든 구조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이는 백제가 벽돌 건축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집단과 장인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백제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산입니다. 이 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으로 당시 백제 장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건축 감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높이나 규모뿐 아니라 비례와 균형미, 각층의 감각적인 곡선, 그리고 탑을 받치는 기단의 섬세함은 현대 건축가들조차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백제가 남긴 또 하나의 거대한 자취는 불교입니다. 백제는 고구려보다도 이른 시기에 불교를 받아들였고 이를 국가적인 종교로 삼았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정치 체제와 예술 양식, 그리고 백성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사비 시대에 들어 불교는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었고 국사라는 직책이 등장하며 불교와 정치가 맞물려 운영됩니다. 이 불교는 곧 일본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당시 백제는 일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왕족 간의 혼인뿐만 아니라 학자와 기술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일본 고대 문화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6세기 중반, 백제의 승려해자는 고구려의 승려해자와 함께 일본에 건너가 불교를 전하고 건축 양식과 예배 방식, 불상 조성수를 일본에 전수합니다. 그들이 세운 일본의 호류사는 백제의 기술과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그 내부의 불상과 탑, 회랑의 구조는 백제의 미륵사와 거의 동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백제에서 건너간 장인들은 도자기 제작, 청동기 공예, 금속 세공 기술을 통해 일본 아스카 시대의 정교한 문화 성립에 깊이 관여합니다. 심지어 일본 황실 내부에는 백제계 인물들이 활동했던 흔적이 다수 남아 있으며 오사카의 가스라기 지역에는 지금도 백제 후손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설화가 아니라 고고학적, 문헌적으로도 점점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에서도 백제의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전해지는 한지 공예, 금속 유물, 목조 가구 제작 기법 등은 백제 시절부터 이어진 전통 기술의 맥을 잇고 있으며 공주와 부여에서는 백제 문화제와 같은 축제가 매년 개최되며 당시의 무용, 복식, 음식, 도자기를 재현하고 백제의 위엄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백제의 미학은 단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절제미, 힘보다는 균형. 그 정신은 전쟁의 시대를 살았지만 예술 속에서는 언제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무기와 방패를 내려놓은 후에도 백제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기와 하나, 탑 하나, 불상 하나에 그 존재를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가 망한 후 그 유민들 중 일부는 신라에 귀속되어 군사나 장인으로 살아갔고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가 그 나라의 기초를 세웠으며 또 일부는 중국 남부에서 귀화하여 도자기 장인, 학자, 예술가로 남습니다. 이처럼 백제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혼은 사라지지 않았고 수백 년 뒤 고려와 조선의 미술과 건축에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0년 뒤 한반도의 남서쪽에서 다시 백제의 이름을 부르짖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후백제라 불렸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은 견훤이었습니다. 견훤은 정식 백제 왕실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그는 백제 유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전라도 지역에서 태어났고 백제의 문화와 말씨,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땅에서 성장했습니다. 신라가 점점 중앙 집권 체제를 잃고 귀족 간의 다툼이 격해질 무렵 견훤은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 지방 세력을 모아 세력을 넓혔고 892년 완산주, 즉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에서 드디어 후백제를 세웁니다. 그는 자신을 백제왕이라 칭했고 스스로를 옛 백제의 정통 후계자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장수들, 그리고 백성들 대부분은 실제로 백제 유민의 후손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백제의 슬픔과 자부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견훤은 백제의 군사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군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후백제의 상비군은 약 3만 명 규모였고 기병 중심의 공격형 군단, 그리고 지방 방어군을 분리 배치해 기동성과 방어를 모두 갖춘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장군 능환, 장군 진호, 장군 도운을 중심으로 신라의 서부 국경을 끊임없이 압박했으며 당시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그리고 뒤의 왕건과도 복잡한 삼각 전선을 이어갑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전투는 927년 대구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견훤은 1만 5천 명의 후백제군을 이끌고 신라의 수도 경주로 진격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이미 쇠약해져 있었고 왕실 내부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견훤은 경주 외곽까지 단숨에 돌파했고 신라군은 1만 명 규모로 맞섰으나 후백제군의 기동력에 크게 밀립니다. 견훤은 기병대를 세 방향으로 나누어 신라 방어선을 압박하고 성문이 열리자 즉시 중앙 돌격대를 투입하여 왕궁을 점령합니다. 이때 신라 왕 경혜왕은 자결했고 왕족과 대신들은 모두 포로가 되거나 처형당합니다. 이 전투는 백제가 멸망한 지 267년 만에 백제의 후계자가 신라 왕도를 점령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견훤은 왕권을 더욱 강화했고 대내적으로는 백제의 문화를 되살리는데 힘을 쏟습니다. 그는 사찰을 재건하고 백제식 복식과 제도를 복원했으며 부여, 공주, 전주 등지에 새로운 행정 조직을 세워 전통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려의 왕건과의 갈등이었죠. 왕건은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며 북쪽에서 후고구려를 이어받은 인물로 당시 해상 무역과 북방 세력의 지지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930년 고창 전투에서 양측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후백제군은 약 3만, 고려군은 2만 5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양측 모두 이 전투에 운명을 걸었습니다. 견훤은 장군 도운에게 좌익을 맡기고 능원에게 우익을 맡기며 자신은 중앙군을 이끌었습니다. 왕건은 자신의 최측근 장군 신검과 왕식념을 동원해 후백제 진영을 돌파하려 했고 전투는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초반에는 후백제가 유리했으나 왕건이 돌격대를 이끌고 중앙을 돌파하며 후백제군의 전열이 흐트러졌고 결국 도운 장군이 전사하며 후백제군은 퇴각하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 후백제는 점차 전세가 기울게 되고 견훤의 아들 신검은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키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격노한 견훤은 금산사를 탈출해 왕건에게 귀순하고 그는 고려군과 함께 자신의 아들 신검이 지키던 후백제의 수도 완산주를 공격합니다. 936년 완산주 전투에서 고려와 견훤 연합군 5만 명은 신검이 지휘하던 후백제군 3만 명과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후백제군은 완강히 저항했으나 내부 분열과 병력 부족, 그리고 고려군의 화공 전술로 인해 궁성은 무너졌고 신검은 포로로 잡히고 후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로써 백제가 진짜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견훤은 고려에서 왕건의 중요한 측근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쌓아온 의미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백제 유민들과 문화는 고려 사회 속으로 스며들며 건축, 불교, 회화, 그 모든 곳에서 백제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렇게 삼국을 지나 후삼국을 지나 백제는 이름은 사라졌으나 그 유산과 영혼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들판 위의 석탑에서, 마을 어귀의 기와집 곡선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기억 속에서 백제는 그렇게 다시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제의 모든 역사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